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동산을 아예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기초적인 용어들을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부동산을 책으로 접하시는 분들은 그 텍스트로 돼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습득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걸 한 번 더 영상으로 제가 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더 이해가 빠를 거고, 많은 책들에서는 또 기본적으로 그런 기초 용어들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신문 기사 이런 것들에서는 설명이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에 관련된 책이든 아니면 뉴스 기사든 보실 때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매매, 임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라는 거는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를 했다라는 거는 집을 팔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매매하면은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이제 매도자, 매수자라고 합니다. 매도자는 뭐냐면 집을 인도했다라고 이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집을 파는 사람을 이제 매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집을 받는 사람 해서 매수자는 집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럼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또 집을 빌려주는 것도 있겠죠. 그거를 임대라고 합니다. 임대는 이제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집을 빌려준다. 여러분들이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임대 현수막. 소유자가 이거를 빌려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빌려주는 게 있으면 또 빌림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는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거, 임차는 집을 빌리는 사람이 이제 임차를 하는 것을 임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에 대한 용어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집을 빌리건 집을 사건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서류가 이제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동산에 대한 히스토리, 역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어떤 대출을 받았고, 또는 세금 체납을 해서 뭐 집에 압류가 걸려 있고, 이런 히스토리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없더라도 빨간 줄 가 있는 거를 보시면 과거에 이 사람이 압류가 걸렸었구나, 1997년도에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모든 데이터를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됐는지는 참고만 할 뿐이지, 지금 살아있는 권리들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빨간 줄이 안 가 있는 현재 존속되는 권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을 왜 보냐면,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 빠른 날짜에 뭔가 대출이 있다던가 아니면 압류가 걸려 있다던가, 이런 집들에 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걸게 되면 내 보증금이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순위가 밀리게 되거든요. 뭐 이런 거에 관해서는 또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외에도 꼭 봐야 되는 서류가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등기부 등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었다면, 건축물 대장은 이 건물이, 이 집이 용도가 뭘로 돼 있고 사무소인지 아니면 뭐 상가인지 주택인지 뭐 아파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위반 건축물, 증축이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집 주인한테 벌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위반 건축물이 돼 있으면 내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은행에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뭔가 위반이 돼 있다 하면은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가 내가 들어가려는 목적에 맞게 돼 있는지, 우측 상단에 노란색 글씨로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빌리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내가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세금 체계라든지 대출 부분이 아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꼭 봐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류에 대한 거는 요 두 가지 서류만 사실 봐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건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얘기도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건폐율, 용적률이 뭐냐?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폐율은 건물을 같은 땅 위에 한 100평의 땅이 있다고 쳤을 때 땅 위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에 따른 거라면, 용적률은 100평의 토지 안에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냐의 기준이 되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토지주로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값어치가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가격도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집 구조에 대한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공급 면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넓은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집 안에서 우리만 생활할 수 있는 그 공간, 내 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입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뭐 비상 계단 이런 공간, 이제 모두가 같이 쓰는 공간을 이제 공용 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노인정, 뭐 어떤 커뮤니티 시설,
다 쓰기에는 오픈이 돼 있으나 모든 세대원이 쓰는 건 아니죠. 그런 공간들을 이제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입니다. 그러면 기타 공용 면적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뭐 노인정, 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모든 세대원이 쓸 수밖에 없는 공간까지 포함한 게 이제 공급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계약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이 가장 광범위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약 면적이 뭐냐면 자,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면적이 계약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을 얘기하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경매를 배우실 때 경매 사이트는 보통 전용 면적이 포함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때는 보통 계약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가장 집이 넓어 보이는 평수로 얘기해야지 넓은 평수를 분양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공급 면적은 보통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매물을 표현할 때 이제 공급 면적 물론 전용 면적도 같이 나오지만 공급 면적 기준으로 24평형 근데 실제로 전용 면적으로는 뭐 18평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용어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취득할 때 현금으로 100% 취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결국 대출이라는 거와 친해져야 되는데 이 대출 용어도 사실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담보대출, 신용대출입니다. 이제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담보를 설정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제 담보대출인 거고 보통은 이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담보는 당연히 부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게 이제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신용대출은 뭐냐? 말 그대로 내 신용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담보와 신용 둘 중에 어느 게 신용 가치가 크겠어요? 당연히 나의 신용보다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나와 있다면 그 가격이 나와 있는 담보 가치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격과 별개로 내 신용이라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담보 가치로 봤을 때 어떤 담보 대출이 훨씬 더 금액이 크게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용보다는 담보가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대출을 일으킬 때 훨씬 더 값어치를 크게 매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용도보다는 신용과 담보대출 이렇게 차이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보시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도 나옵니다. 대출을 하고 중간에 내가 대출을 갚으면 수수료를 내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종의 위약금 개념인데 대출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출을 오래오래 갖고 가야지 대출 이자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약정을 했는데 1년 안에 갚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분들도 2년을 계획하고 대출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1개월 만에 갚음으로써 손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위약금으로 이제 걸어 놓은 겁니다. 크게는 뭐 1.5%, 2%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약속된 것보다 빨리 갚은 기간을 환산을 해서 내가 너한테 물리겠다라고 하는 위약금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거치기간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그 총 금액은 뒤로 빼고 대출 이자만 내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치 기간이라는 게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원금은 최대한 뒤로 빼고 이자만 내는 기간만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특히나 월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 이자만 내야지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대출 상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LTV, DTI, 뭐 DSR, RTI 이런 이제 알파벳으로 된 단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떤 거의 약자인지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LTV는 어떤 집값 기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이 10억이고 LTV가 70%야 하면은 7억까지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LTV 70%까지 대출이 된다는 건 이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의미고요. DTI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득 기준에서 은행에서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DSR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대출, 부채를 모두 묶어가지고 내가 너 소득과 대비해서 대출 계산을 해줄게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DTI는 받으려는 대출만 본다고 하면 이 DSR은 지금 갖고 있는 대출 모든 것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DSR이 훨씬 더 팍팍하게 대출이 나오겠죠. 기 대출을 모두 묶어서 보니까. 그리고 RTI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세 기준으로 해서 그 월세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출 실행을 해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출 부분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이제 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경매로 보시는 분들이 분명 영상을 또 보실 거기 때문에 경매와 관련된 용어들을 몇 가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 물건을 보게 되면 나오는 게 감정가와 최저가가 있습니다. 이 감정가라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사분들께서 이 경매로 나온 모든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포함해서 뭐 동산이건 토지건 어떤 물품이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 감정 평가에서 매겨진 가격, 그게 이제 감정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통상 그 감정가 100%에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가격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거와 연동돼서 나온 게 이제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초 감정가에서 떨어진 가격이 최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80%씩 떨어뜨려 주는데 최초의 감정이 2억이 됐다. 2억이 됐는데 그때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 그럼 1억 6천 이렇게 계속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게 1억 6천이 됐다는 게 이제 최저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얼마냐? 1억 6천이 되는 거고 내가 그때 입찰을 하려고 하면 1억 6천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지 조건에 부합하게 입찰을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낙찰자 그리고 낙찰가가 나오는데 낙찰자는 뭐냐면 이제 그 물건의 입찰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높게 입찰한 분을 이제 낙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낙찰자가 받은 가격을 낙찰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썼는지 그게 낙찰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매에 관해서 이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채권자, 채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채무자는 뭐냐면 이제 돈을 빌린 사람, 돈을 빌려주고 갚을 의무가 생긴 사람을 이제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채권자,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을 이제 채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매로 이제 채권자를 얘기하는 거는 보통 그 집을 경매로 넘긴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권자가 경매로 넘길 권리가 있으신 분이니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분이 법원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은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임차인 신분으로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죠.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넣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전입신고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서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낙찰자한테 내가 못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갖춘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선 전입신고가 어떤 소멸 기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돼 있어야 됩니다. 소멸 기준은 제가 이 다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뭐냐면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대항력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선적으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강의할 때 이제 번호표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데 이 확정일자는 뭐냐면 내가 돈 받을 순번을 미리 뽑아 놓는 거예요. 그 동사무소에서 받아놓은 확정일자가 기준이 돼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 날짜를 가지고 법원에서 돈 받는 순서를 확정일자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배당 요구는 뭐냐면 법원에 내가 돈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돈 받고 싶으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또는 임차인분이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건 내가 법원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받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거는 배당 요구를 안 하는 임차인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경매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저건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당 요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그 집에 대해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내는 보증금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돈을 법원에서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매각물건 명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조사를 해줍니다. 어떤 누가 살고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고, 전입 확정 배당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날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 그 날짜까지 이제 기재를 해줘서 법원에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치면 품질 보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로 입찰하는 분들은 그 품질 보증서를 보고 입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맞는지 날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기준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의 오기재로 인해서 낙찰자,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잘못 나와 있는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어떤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소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멸 기준이란 무엇이냐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냐 못 갖추냐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멸 기준의 날짜가 21년 3월이다. 근데 세입자가 21년 5월에 들어왔다. 더 늦게 들어왔다 하면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21년 3월보다 이른 21년 1월에 들어왔다. 이러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건 세입자가 법원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못 받은 금액만큼 낙찰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대항력이 없다. 법원에서 돈을 못 받아도 나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 보증금의 안정성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부동산을 살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있고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이 보유세는 각 개별로 나오는 어떤 세금이라고 치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나오게 되는 추가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 부자세라고도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자산이 일정 구간을 넘어갔다는 건 그만큼의 자산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자세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식 용어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유세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양도세는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금이 있고, 비과세라는 거는 이제 집을 양도할 때 내가 세금을 안 낸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과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보유세 안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용어들을 쭉 설명드렸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용어만 정리가 돼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그때그때 용어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도 전혀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를 기본기로 쌓으시고,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거나 강의를 들으시거나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습득을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결국 이 시작은 오늘 말씀드린 용어들에서 파생이 된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오늘 말씀드린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차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습득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